저는 제 남편을 제가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뼈가 드러나도록 맞고 피투성이인 채로요. 제가 이 지옥을 경험한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강모 씨는 평생 저에게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끓였어요.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소. 좀 더 주무시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매와 파킨슨병은 그를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제 팔에 선명하게 찍힌 멍은 남편을 부축하다 생긴 것이었어요. 무거운 몸을 지탱하려다 벽에 부딪혔고 계단에서 함께 미끄러졌습니다. 밤마다 집에 가야 해요 하며 문고리를 잡는 남편을 말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었지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몸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였고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소 당일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당신을 반드시 지키겠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악마의 소굴로 제 발로 보냈다는 것을요. 일부 악마의 소굴에 남편을 맡기다. 요양병원은 깨끗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그곳은 복도가 환했고 벽에는 환자들의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월 3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원장은 친절하게 웃으며 시설을 안내했어요. 어르신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원장의 다음 말이 제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 참고로 간병인은 외부 업체 소속이라 저희 병원과는 별개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업체 측과 직접 상담하셔야 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맡길 곳은 여기밖에 없었어요. 간병인 꽃님 씨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 동포인 그녀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남편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만 까딱했을 뿐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남편이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천면회 때 저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의 침대 옆 테이블에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남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그릇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가리켰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꽃님 씨는 방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기, 남편 식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녀는 귀찮다는 듯 일어나 그릇을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숟가락을 쥐어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남편의 뺨에서 붉은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움켜쥐었어요.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필사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나를 여기서 꺼내줘라는 절규였습니다. 꽃님 씨, 이 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넘어졌어요.
제가 부축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움직여서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면회 때마다 남편은 조금씩 야위어 갔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빛은 흐려졌어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 손목에 생긴 붉은 자국들. 저는 남편이 짐승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요.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저는 평소처럼 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휴대폰을 침대 옆 서랍에 살짝 숨겨뒀어요. 녹음 버튼은 이미 눌러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실 문을 닫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분, 단 10분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이 홀로 그 방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만약 꽃님 씨가 남편에게 다시 손을 댄다면, 만약 남편이 다시 맞는다면, 저는 지금 제 남편을 홀로 악마의 방에 남겨두고 온 것입니다.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매일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이 넘는 길을 걸었어요. 남편의 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남편의 몸을 살폈습니다. 팔, 다리, 얼굴. 어제 없던 멍이 오늘 생겨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꽃님 씨에게 물었습니다. 침대에서 움직이시다가 부딪히셨어요.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옷에는 알 수 없는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음식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입소할 때 68kg이던 몸무게가 이제 60kg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밥을 잘 먹나요? 네, 잘 먹어요. 하지만 남편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복도에서 다른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젊은 한국인 간병인이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305호실에 무슨 일 없었나요? 제 남편이 있는 방인데 그 간병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는 침묵의 벽이 있다는 것을요. 남편의 병실에는 4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분은 혼수 상태였고 다른 한 분은 실어증으로 말을 못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치매가 심해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여기는 섬이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곳,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 복도를 걸으며 다른 병실들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 보이는 풍경은 모두 비슷했어요. 침대에 누운 환자들, 휴대폰을 보는 간병인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무거운 침묵. 저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 눈을 피했어요.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꽃님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마치 물건을 다루듯 거칠게 움직였어요. 아야,
남편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꽃님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의 몸을 한쪽으로 확 밀어젖히고 기저귀를 거칠게 벗겼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좀 더 조심히 해주실 수 없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빨라요. 환자가 한 명이 아니라서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폭행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곧바로 휴대폰 녹음을 중지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230, 2500.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몇 초는 조용했어요. 제가 방을 나간 직후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쾅!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간병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로 된 욕설이었습니다. 这个老东西又要乱走. 저는 중국어를 모르지만 그것이 욕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의 톤이 너무나 거칠고 분노에 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아! 아파. 아파요. 탁! 탁!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꽃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신음소리, 간병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침대 끄는 소리.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재생을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녹음 파일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원장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원장은 파일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원장은 모니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도 CCTV였습니다. 화면 속 복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간병인이 지나가고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복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외쳤습니다. 병실 안 CCTV는 왜 안 보여줍니까? 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원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 CCTV가 없다고요? 그럼 이 소리는 뭡니까? 저는 휴대폰을 다시 재생했어요. 남편의 비명이 원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원장은 다시 모니터를 켰어요. 이번에는 병실 안 화면이었습니다. 병실 내부는 각도가 제한적이라 화면 속에서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님 씨가 다가왔어요. 무언가 말을 하더니 갑자기 남편의 어깨를 확 밀었습니다. 남편이 뒤로 넘어갔어요. 소리는 없었지만 남편의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꽃님 씨는 쓰러진 남편을 발로 툭툭 차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억지로 끌어 침대에 눕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제 남편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병인 처우가 워낙 열악해서요. 환자분들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고 언어 소통도 어렵습니다. 간병인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제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겁니까? 제 남편이 맡고 있는데요. 3400. 저는 원장실을 나와 곧바로 간병인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꽃님 씨라는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했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어요. 아, 네. 그 직원 말씀이시군요. 저희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갑자기 출근을 안 해서 저희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교육은요? 간병인 교육은 제대로 시키셨습니까? 교육이요? 저희는 인력 파견만 하는 곳이라 그런 건 병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들은 뭘 하는 겁니까? 저희는 중개만 하는 업체입니다. 책임 소재는 병원 측과 상의하셔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병원은 업체 탓을 하고 업체는 병원 탓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 남편은 맡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였다는 것을요. 3400, 3800. 다음 날 원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니, 앉으십시오. 원장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합의금입니다. 500만 원 준비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합의금이라고요? 네, 어머니.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저희 병원도 어머님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어르신을 다른 요양원에 옮기시려 해도 소문이 나면 받아주는 곳이 없을 겁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아드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알려지면 직장 생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어르신을 집으로 모셔가시고 조용히 마무리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 남편의 고통이 500만 원으로 환산되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 없이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병원에서. 저는 울먹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신고해봤자 우리만 힘들어요. 뭐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증거도 불확실하고 간병인은 이미 도망갔잖아요. 소송하면 몇 년 걸려요. 그냥 합의금 받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는 게 현실적이에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민수야, 너 맞아. 엄마,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이 일로 소문나면 저도 곤란해요. 제발 현실을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병원도, 업체도, 그리고 제 아들마저 모두가 저에게 입을
담으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제 남편의 고통은 아무 의미도 없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경기 양주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들고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남편이 요양병원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담당 경찰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성함과 가해자 신상을 알려주세요. 가해자는 간병인 꽃님 씨라는 사람인데 중국 동포이고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간병인이 외부 업체 소속이라고요? 네. 병원에서는 외부 업체라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업체명을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업체 명함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도주한 상태면 수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그럼 병원은요? 병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병원 측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법도, 경찰도 저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몇 달은 걸릴 겁니다. 가해자 소재 파악이 먼저니까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겠다고요. 같은 일이 반복될까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퇴소시키겠습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집에서 혼자 간병하시기는 힘드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퇴소 수속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남편의 짐을 챙겼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편을 차로 옮기려 할 때였어요. 남편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입소할 때보다 2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뼈만 남은 몸.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낯선 냄새가 나는 병원복을 입고 있었어요. 소독약과 땀, 그리고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 차에 남편을 태우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요양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외관.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모셔왔다고요? 응. 오늘 데려왔다. 혼자 간병하시려고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현실을 보세요. 며칠 버티시겠어요? 내가 좀 도와줄 수 없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모시고 싶으면 모셔야죠. 하지만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으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에게 던진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이겨내자.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의 간병은 병원에서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저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었어요.
아침에 남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였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몸을 움직여주고 밤에는 두세 시간마다 깨서 남편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저리고 아팠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새 스마트폰을 사다 줬어요. 어머니, 요즘은 복지 신청도 다 앱으로 해야 해요. 저는 그 스마트폰을 보며 막막했습니다. 화면을 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간병인 지원 복지 신청 마감 D-4. 저는 그 글자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앱을 열어봤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서류 제출, 모두 낯선 단어들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님, 저 지금 회사에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설명 영상 많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어요. 결국 저는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문맹이었습니다. 남편은 맞고 저는 소외당한 겁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의 병원복을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흐릿한 글씨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저는 그 편지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집에서 남편을 돌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어요. 처음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 저희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남은 돈은 800만 원뿐이었습니다. 요양병원비로 매달 300만 원씩 나갔고 약값과 치료비가 계속 쌓였어요. 집에서 돌보게 된 후에도 기저귀, 영양제, 각종 의료용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너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존엄사 서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남편의 필체로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강모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나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연명 치료를 거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날짜는 5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언젠가 짐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몰래 이런 서류를 준비했던 겁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를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지킬 수 없는 세상. 저는 그 잔인함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편지와 존엄사 서약서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돈이나 짐으로 본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 했어요. 병원은 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봤고, 시스템은 우리를 통계로만 봤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부담으로 봤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평생의 동반자로 봤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정성껏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수건을 적시고
남편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야윈 어깨, 갈비뼈가 드러난 가슴, 멍 자국이 남은 팔, 하나하나 닦아주며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맛있어요? 남편은 입을 열고 죽을 받아 먹었어요. 예전보다 삼키는 속도가 느렸지만 저는 기다려줬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저는 남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남편의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치매로 인해 저를 알아보지 못한 지 1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당신이 돌아왔어요. 남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었어요.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이 우리 부부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요양병원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았어요. 2024년 요양병원 학대 신고 건수는 61건. 하지만 이것은 신고된 것만 세어진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증거를 찾지 못해 포기했을까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어느 날, 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간신히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제 이름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 남편은 요양병원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간병인의 폭력, 병원의 무책임, 시스템의 냉담함, 가족의 외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요양병원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상을 다 찍고 저는 업로드 버튼을 찾았어요. 한참을 헤매다 간신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영상은 수십만 명이 봤다고 했어요.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요양병원에서 일했는데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어요. 여전히 치매는 남편을 괴롭히고 몸은 약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지켰습니다. 사랑으로 지켰어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안전합니까? 당신이 나중에 갈 요양병원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상이 50대, 60대, 70대 노후를 지킬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혼자 겪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공유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